시선집중 특별판 청기 누설. 네, 청기 누설 시간입니다. 네. 아유, 뭐 시끄럽습니다. 아, 이 대장동은 너무 복잡해. 야.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예. 드디어 수사는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가 됐고요. 예, 발동이 제대로 걸리는 네. 것 같은데. 뭐 수사 특검 안 가도 빨리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상은. 근데 네. 아까도 잠깐 JB타임즈에서 그거 짚었는데,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하고 같이 움직였다는 정영학 회계사. 그렇죠. 이 사람이니까 19개의 녹취 파일을 검찰에 자진 제출을 했다. 음흠. 이거 어떻게 봐요? 갑자기 사람이 양심선언서라고 본인이 얘기하니까 뭐 저의 경험입니다. 저의 수사 경험. 많은 범죄인들 또 많은 피고인들 피의자들하고 있었던 결과 갑자기 양심이 생기진 않아요. 결국 방어 수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건 무조건 양심이랑 그때 생길 수밖에.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혹시 그분 그 변호사 회계사님이 쉽게 하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지 저는 그냥 졸개일 뿐입니다. 죄가 적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어떤 화살이 딴 데로 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문제될 만한 사람은 한국에 없는 사람이에요. 남욱 변호사. 남욱이 아마 핵심이 돼 있을 거예요. 남욱 내지 예. 지금 보도 보면 이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그 유동규 본부장, 기획본부장 뭐 그런 얘기가 주로 주된 내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이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부분일 수도 있다는 그래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공범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각자 같은 시간에 따로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수의 이론 비슷한 거예요. 각자 남의 걸 불어줘요. 예컨대 남욱이를 부르면 남욱이는 정영학 회계사의 비리를 불러줄 겁니다. 서로 불어가지고 그것을 모자이크처럼 하나 만들어내는 게 네. 수사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단면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 파일을 검찰에 자진 제출한 이유가 뭐 면책까지는 안 된다더라도 죄를 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렇죠. 자기가 죄를 더는데 유리한 녹취 파일만 선택을 해서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녹취 파일이 100개 중에 19개라고 보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19개를 다 낼 리는 없습니다. 19개가 전체가 아닐 수도 있다. 아유, 당연하죠. 19개를 다 내면 그 변호사가 말려요. 그럴 바에 뭐하러 양심상하느냐. 그리고 이제 보통 그래도 하나는 쥐고 있어야 된다. 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에 어찌 본다면 맞상대일 수 있는 남욱 변호사는 미국에 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 변호를 못 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남욱이 핵심으로 지금 아마 그 근데 원래 두 사람이 거의 같아요. 같이 움직였던 사이라며. 같이 움직여도 한 명이 주범이 되면 자기는 종범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량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고 예. 지금 여기 문제될 만한 게 뇌물 같은 거거든요. 뇌물을 주된 공여자가 설계자가 남욱이었다라는 양심 선언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추측해 보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은 그냥 부분의 증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정영학한테는 유리한 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 보면 됩니다. 안 그러면 뭐 제가 죄송하면 정영학한테 사과를 드리겠어요. 정말 양심이었다면. 근데 제가 이제껏 범죄인들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진짜 양심이 생긴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포인트가 이 이야기가 이제 같이 따라 나온 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으로 10억대의 금품이 전달됐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아마 녹취서 아니면 전원을 받은 내용 같거든요. 뭐 그것도 아마도 있다면 그 녹취 부분에 뭔가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되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당연히 유동규 본부장 이야기는 이제 당연히 따라 나올 거고. 그렇죠.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재미난 기사가 하나 실렸던데 유동규 전 본부장 집을 압수수색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의 아이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이건 좀 저는 사실은 좀 이런 보도는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미리 던지죠. 그러면 지금 제가 유동규 변호사라면 압수수색 돌릴 게 지금 99.999% 확실한데. 그러면 그 보도 자체가 잘못된 보도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확인을 해야 돼요. 던졌는 거 봤습니까? 줬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보도를 보면 창밖으로 던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압수수색 나간 사람하고 네. 유동규 본부장이 나가서 그걸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사라져 버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를 하는데 의도는 해요. 증거 인멸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하는 거고 그러려면 이건 사실은
구속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기자 입장에서는 막 기사를 쓰려면 정말 제대로 확인해서 써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거는 법원에서 봤을 때는 야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을 하려는 사람이구나. 구속이 되냐 안 되냐 기로에 서 있는 판단을 하는 건데 네. 그거를 지금 바보도 아닌 이상 누가 이걸 휴대폰을 그 어느 데 던집니까? 미리 던지죠. 그럼 그런 거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기사를 써야지. 아니,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누가 얘기한다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사를 쓴다는 거는 상당히 그건 그 사람 불리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사실 확인 사항으로만 좀 남겨놓도록 네. 합시다. 제가 뭐라 할 건 아니고요. 여기서 단정할 수 있는 네. 부분은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간밤에 나왔던 이제 그 중요한 뉴스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네. 이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그 검찰에 제공한 녹취 파일이 어느 정도로 이제 수사를 진척시키는데 근거가 될 것이냐, 도움이 될 것이냐, 이걸 좀 앞으로 좀 봐야 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한편은 무조건 증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걸 굳이 그대로 볼 게 없는 게 정의학 기준의 중요한 그렇죠. 증거 자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점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어제 엄청 뜨거웠던 윤석열 후보 부친과 김만배 씨 누나 간의 부동산 거래. 여기서 파생된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와의 관계. 도대체 뭐냐? 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뉴스 보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우리 박준 변호사인데. 박준 변호사 다 형님 아니야? 형님 아니 누나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저는 뭐 이렇게 비리가 있진 않기 때문에요. 네, 그죠. 네. 김만배 씨도 저 좋은 형님들 뭐 이러니까. 근데 김만배 씨는요. 저랑 다른 게 뭐냐면 정말 힘 있는 사람이 형님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다 형님이에요. 우리 머털도사도 제가 아니 잠깐만. 근데 왜 힘 있는 사람과 대비시키면서 나를 예를 드는데?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쁜데 갑자기?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형님이다 이거지 지금. 별 볼 일 있고요. 뭐 또 왜 말을 바꿔 왜 또? 총기가 좋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너무 존경하는데 어쨌든 그냥 전 다 형님이에요. 좀 친해지면 형님입니다. 그냥 묻자고 하는 얘기고. 요걸 좀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 논란을 읽는 키워드는 제가 볼 때는 두 개인데요. 아하. 첫 번째 키워드는 가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더 구체적으로는 김만배 씨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등장하는 가족이죠. 네. 곽상도 의원과 아들로 관계를 맺죠. 그렇죠. 박영수 전 특검과는 딸로 관계를 맺습니다. 신기해요. 그렇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형식인데요. 관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춰요. 무슨 이야기냐?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은 이사회 의결로 다시 말해서 지급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죠. 네. 되잖아요. 퇴직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받아서. 그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 딸 아파트 분양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미분양 아파트 추가 입주자 모집 절차를 통해서 분양한 거라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형식적 요건을 또 갖춥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족을 매개로 형님들하고 관계를 그러니까 더 돈독히 하는데 가족을 매개로 하는 그 내용도 형식적 요건은 일단은 그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다 갖춘다. 가족과 형식이 두 가지 키워드가 딱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자,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기준 삼아서 윤석열 후보 부친 주택 매매권을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네.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의 관계도 가족을 매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윤석열 부친이라고 하는 그죠. 누나. 형식도 갖추죠. 누나. 형식도 갖추죠. 예. 윤석열 후보 측은 부동산 중개소를 통한 정상적 매매였다면서 부동산 계약서와 중개 수수료 지급 현금 영수증까지 공개를 했잖아요. 형식도 갖췄어요. 형식도 진짜로. 갖췄어. 예. 자, 거의 똑같죠. 물론 근데 이게 같으니까 이것도 이럴 것이다라고 보는 건 너무 나가는 거죠. 그건 성급한 일반화이고. 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 표면을 정리하면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다. 일단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건의 의혹. 예를 들어서 곽상도 의원 아들 건,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 딸 건, 그죠? 네. 이 부분에서 의혹이 가시지 않는 것처럼 주택 매매건에서도 의혹이 가시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들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죠? 등장 인물들의 조우가 정말 기막힐 정도로 우연이라는 점. 너무 우연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거 말고 사실은 잘 봐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우연의 그 더 중요한 우연은 시기적 우연이에요. 시기도 우연이에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고관절 수술을 받은 게 3월이었고 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게 바로 그 직후인 4월이었잖아요. 네.
어떻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느냐. 뭐 탁탁 떨어지죠. 거의 그러니까 일사천리처럼 이루어졌다라는 것. 더 있잖아요. 또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게 바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느냐. 탁탁탁. 그죠? 이상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상황적 의혹 말고요.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네. 윤석열 후보의 해명에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잘 모른다는 식으로. 그게 뭐냐면 어제 기자들 앞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김만배 씨 알지만 잘 모르는 사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알지만 잘 모른다. 멘트를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드리면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을 출입했을 텐데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하지만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년 전 어느 현직 검찰 간부 상가집에서 눈인사 한 번 한 것 같고 법조에 있을 때 본 게 거의 9, 10년 된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사이일 수는 있지만 형 동생 하는 사이는 아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증이 돼야 되는 게 바로 이건데 정말 그 사이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러니까 더 긴밀한 사이일까? 이걸 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개의 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하나는 사건이고 예. 하나는 인물인데요. 사건이라면 어떤 사건이 있죠? 사건은 론스타입니다. 아, 론스타 사건. 론스타 네. 사건. 자, 윤석열 후보가 대검을 출입했을 때라고 하는 김만배 씨가 대검을 출입했을 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바로 이게 포인트인데 이때 윤석열 후보는 대검 중수부에 있었어요. 중수과장 했을 겁니다. 중수부에 있었을 겁니다. 예. 대검 중수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따라붙는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론스타 사건 수사입니다. 네. 이게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 했던 수사입니다. 윤석열이 주임 검사였을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기자로서 생애 기사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게 론스타 보도입니다. 김만배 씨가 썼던 기사 중에 그래도 김만배를 알린 기사 중에 하나가 이 론스타 보도입니다. 예. 그러면 김만배 기자가 론스타 보도를 할 때 어디를 취재해서 론스타 보도를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건 뭐 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임 검사고 또 보도가 김만배를 통해서 많이 나왔다면 그리고 그 시절에는 무슨 뭐 그 피의 사실 공표죄가 뭐 엄청난 논란이 되고 그때는 뭐 이럴 때도 아니었고 해도 죄송하지만 거의 했어요. 그냥 검찰도 필요해서 했고 네. 언론도 필요해서 받아서 썼고 했었습니다. 자 네. 그러면 바로 그 2006년 그 지점에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을까? 이거는 규명돼야 될 사안이죠. 그렇죠. 그죠? 네. 그냥 알지만 잘 모르는 사이다. 그냥 존재만 아는 정도에서 더 깊숙하게 네. 어떤 그 취재 보도 과정에서 얽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점을 하나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두 사람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계기로서의 사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인물입니다. 인물이 또 연관성이 그 인물은 있을까요? 박영수입니다. 아, 박영수 특검. 자, 네.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에서 론스타 수사를 하게 됐던 게 대검 중수부로 이제 픽업이 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픽업한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중수부장이에요. 박영수 특검입니다. 당시 중수부장입니다. 그때 박영수 특검이 대검 네, 중수부장이었습니다. 맞아요.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그때 아마 그 윤석열 검사가 의정부지검에 있었을 거예요. 픽업한 주인공이 바로 박영수 당시 중수부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박영수 변호사가 네. 국정농단 특검이 돼가지고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불러 올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 사이에 누가 존재하냐면 박영수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를 해요. 네. 그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이 수사팀장으로 누가 줬냐고 일진 기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네. 뭐 이거 뭐 보도가 된 건 아니지만 이건 뭐 김의겸 의원이 이제 얘기한 아까 거니까. 인터뷰했는데 김만배 씨가 했던 말이 성렬이 형녀라고 추천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연결 지을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연결 지을 수 없는데 제가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매개짓는 어떤 계기로서 인물 네. 박영수라고 하는 인물에 주목했던 게 다른 사건 때문이었는데 수산업자 사건이 있었죠. 네. 수산업자 사건이 있을 때 이모 부장검사가 등장합니다. 이모 부장검사도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 나갔던 검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영수 특검하고 이제 연을 맺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포항에 발령 난다고 하니까 아 포항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소개해 준 게 박영수 전 특검이었습니다. 쉽게 하면 박영수 전 특검의 스타일이 이런 사람이다.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걸 좋아하는 이런 스타일의 어떤 사람인데 그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 사이에 박영수 특검은 아주 특별한 인연관계로 형성이 돼 있다. 네. 박영수 특검하고 김만배 씨 사이가 어떤지는 더 여기서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딸로 또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는 정말로 그렇게 거의 모르는 사이였을까? 이것도 사실은 규명돼야 되는. 그렇죠. 이 사건 론스타 또 박영수라는 인물 그렇죠.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으로 확인해야 보입니다. 되는 사항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한 것처럼 이제 뭐 본인이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취재를 통해서 그랬대다라는 수준이더라고. 아까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김의겸 의원의 어떤 그 형동생하는 사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 저는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고 봐요. 또 정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고 그러니까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주장도 아 그렇습니까라고 또 받아들일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둘 다 검증 대상에 올려놓고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지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만 지금 제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또 하나 점검해야 되는 것은 이런 가능성을 지만 이런 의혹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김만배 씨가 어떤 식으로든 편의를 봐줬거나. 그렇죠. 그거가 지금 뇌물성 이걸 편의를 봐줬거나 뭐 뇌물성으로 부동산 거래라고는 형식을 그러니까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 곽상도 쪽에 드러나는 거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100%는 아니지만 금액도 그렇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하나의 어떤 간접 정황으로서 제기하고 있던 게 다운 계약 가능성을 제기를 하던데 그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법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다운 계약을 하는 이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자 그러면 김만배 씨가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거나 더 나가서 뇌물성으로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런 사람이 다운 계약해달라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안 하죠. 그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죠. 이상하죠. 그러면 입장 바꿔서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부친인 윤기준 교수의 입장에서 다운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만약에 1가구 1주택이었다면 또 오랫동안 거주를 했다면 양도세가 면제가 됩니다. 대부분. 보통 다운 계약을 하는 이유는 양도세를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예요. 근데 저 윤기준 교수는 여기에서 45년을 거주를 했다고 양도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45년 거주면 이거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에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운 계약을 체결해야 될 세금의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굳이 말하면 취득세를 부담하는 지금 김만배 누나 측에서 약간 이득을 볼 수는 있죠. 취득세는 또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이득을 보려고 하게 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취득세, 취등록세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근데 뭐 적극적으로 뇌물을 주거나 편의를 주려고 하는 쪽에서 반대죠. 그거 조금 아끼려고 다운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얼굴 붉힌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납득하기 그래서 매도인 입장에서 보거나 매수인 입장에서 볼 때 다운 계약을 맺어야 되는 다시 말해 의혹의 시선을 깔고 본다면 그렇죠. 다운 계약을 맺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솔직히 잘 납득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뭐 그러니까 요즘 시세가 30몇 억인데 19억 했던 거의 절반 가깝게 했다라는 건데 이 정도의 다운 계약은요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신고 과정에서 걸러져요. 너무 다운이 많이 됐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다운 계약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건데 이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눈에 띄는 저거기 때문에 이거는 걸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볼 때 과연 다운 계약 가능성을 그렇게 그 예단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점검해 볼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요 거래가 뭐가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 보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우리 이 촌철님들은 계속 상속세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상속세 차원에서 다운 계약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취지의 댓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상속세도 글쎄요. 뭐 굳이 뭐 다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 계속 그냥 기본적 금액을 50억으로 기준을 본다면 그 이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례 원칙에 맞지 않아요. 뇌물을 준다면 그게 합당한 금액을 주지. 예를 들어서 상속세 혜택을 본다 해도 얼마나 혜택 보겠습니까? 몇억 뭐
아니 몇천 혜택을 보게 하려고 이런 걸 하겠습니까? 네.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다운 계약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격가지인데 네. 격가지인데 이 격가지를 왜 제기를 했냐면 결국은 이게 이제 뭔가 그 의혹이 있는 거래라면. 네. 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출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짚어야 될 건 다 짚어야 되는 거고요. 요까지는 그거 여기서 더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드러난 거는 30억짜리를 19개 샀다 이 정도밖에 없어요. 누나가. 김만배 누나가.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주목했던 것은 그러면 이 김만배 씨의 누나가 이 집을 굳이 사야 됐던 이유가 뭘까? 그렇죠. 그러면 매매 후에 이 집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봤더니 팔았어요, 바로. 판 게 아니라 월세 줬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TV 조선 보도로 보면은 월세를 줬다. 월세를 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실거주 목적은 아니었다. 거주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실거주 목적이 아니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그냥 그 좋게 표현해 줍시다. 투자해서 차익 구현이었다. 그냥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그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천화동인으로서 101억 배당을 받고 물론 뭐 돈 욕심이라는 게 무한정이기 때문에 뭐도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어야 될까? 사실 이것도 좀 그러니까 사실은 납득이 잘 가지 않나요? 저도 저같이 이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대출까지 받아가는 생각이 좀 안 맞아요. 100매덕을 지금 최소한입니다. 벌었는데 월세비 받아야 되고 이거 살라고 대출까지 받아야 되고 뭐가 납득이 조금 되진 않아요. 그럼 그 돈으로 사든가. 그리고 굳이 여기서 투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물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건 이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아니지만 다만 그러니까 문제의 그 초점은 윤석열 부친과 김만배 누나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잖아요. 두 사람. 네.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말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뭐한 다른 정황들이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황을 기초로 두 사람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 관계였는지 좀 더 구체적인 규명이 필요하다. 네. 이 정도로만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깻잎 머리님이 저 카리스마가 있다고 저보고 얘기를 하는데 카리스마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똑같은데. 아까 이제 그 정영학 회계사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아마 한 것 같은데요. 18년 동안 범인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항상. 네. 법조의 경력이 18년인데 제가 판검사, 변호사까지 하면서 형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뭐 대충 패턴을 아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찰이 다 밝혀낼 거라고 K크라운님 웃으시네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고요. 근두님은 장영학 자기 유리한 증거만 남겨.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푸터코스님입니다. 윤석열은 인생이 우연의 연속 윤우연. 잘 모르겠다고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윤우진 씨가 생각이 나요. 윤우진 동생 같은 사람이죠. 네. 자, 팽킹 라이킹 아이폰 압색 대처는 한동훈처럼 합시다. 예, 제가 말씀이 이거예요.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되는데 굳이 뭐하러 그걸 부숩니까? 던졌다. 비밀번호 안 알려줘도 상관없는데요. 예. 어떻게 한 방법이 없는데 비밀번호 6자리만 돼도 못 찾는데 6개월 걸리는데 네. 20자리는 아예 못 찾죠. 아예. 저 사이퍼님 요새 1000만 분의 1은 우연도 아님. 이건 5천만 분의 1 아닌가요? 1000만 분의 1인가? 두 사람이니까 2천만 분의 1이지. 5천만 명 중에 두 사람이 등장하니까. 2천만 분의 1. 그러네요. 그죠. 참 우연치고는 참 고약합니다. 르네님은 스쳐 지나가는 사이인데 기억되어 있다? 그렇죠.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이인데 상가집에서 한 번 보고 또 기억한다? 뭐 이걸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김현님은 김만배 씨가 법조 기자로 윤석열 후보와 골프 친다고 자랑도 한 적 있다고 어떤 기자가 이야기하던데라고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 출처가 어딘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뭐 보긴 봤는데 그분 기자님 얘기를 못 하고 여주지청장 할 때 골프 치러 간다라고 다른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전원의 전원이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 골프 친다고 거짓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지금 보면 그 김만배 씨가 또 그 모신 법조인이 그러니까 추가로 더 나왔죠. 지금 이창재, 김기동. 또 저 생각한 거와 똑같았어요. 저는 그분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김기동 검사장하고 다 특수통 검사들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있잖아요.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전직 검찰총장 김수남, 네. 전직 특검 박영수, 네. 전직 수원지검장 강찬우, 그다음에 전직 대법관 권순일 네. 이런 사람하고 다 친한데 유독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는 안 친하다. 제가 그 말씀드린 게 김수남, 박영수, 강찬우, 지금 김기동, 이창재까지 나왔어요. 네. 그럼 친할 형님이라 해야 돼요. 다 그 계통이에요. 근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오히려, 특수사 검사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네. 그렇게 마당발인데 유독 윤석열 후보는 안 친했다. 저라면 이창재랑 친할 바 윤석열랑 친하겠습니다. 왜 또 이창재를? 예를 들면 더 특수 검사이기도 하고 특수통이기도 하고 뼛속까지 특수통이 검사인데 그리고 지나면 지날수록 2000 몇 년부터는 그 특검할 때부터는 저 사람이 아주 높여질 것이 눈에 뻔한데 왜 안 친하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그 검사들하고 그냥 맞춰 보면 예. 답은 거의 저는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규명을 해야 될 게 참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아무튼 대한민국 사회를 그 뿌리에서부터 썩게 만들었던 이 토건 부패. 네. 토건 부패의 그 커넥션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가?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뭐 나중에 한번 좀 다루시겠지만 이번 선거가 이 토건 부패를 뿌리 뽑는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되든지 간에 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요. 혹시 그 얘기도 나중에 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 뭐 근데 이 토건 쪽에 아는 바가 별로 없어요. 저도 모르지만 여든 야든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수사 결과지만 내년 선거 때까지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듭니다. 아무튼 근데 참 그 이 토건 부패 세력이라는 얘기는 거의 우리가 이제 관용어처럼 입에 달고 살아왔지만 네. 그 등장 인물들의 면면을 본 경험은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어찌 본다면 덩어리가 큰 토건 부패 사건 하나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와 연관성이 분명히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그냥 뚝 잘라서 빼놓고 본다면 이거는 끝까지 도려내고 저는 없애줘야 됩니다. 만천하에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더 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이 법조가 깨어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거죠. 정말 아픕니다. 나쁘고 아픕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일개 뭐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거의 뭐 최고위의 법조인들이 깨어 이게 있다는 도대체 것 뭐예요? 자체가 이게 도대체 이거는 사실은 우리 법조계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같은 사람이 뭐 법조계 대표하는 사람 아니지만 이 대장동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그냥 가름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청기누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